전 세계를 감동시킨 한국산 첨단 기술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에 게재된 세계를 감전시킨 한국산 전기, 미국 전력망 혁신의 열쇠 한국에서 찾다 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은 아시아의 작은 국가가 어떻게 전력기술 세계 1위로 부상에 샜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블룸버그 역시 이 놀라운 현실을 특집 기사로 다루었으며 전 세계 전력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술력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발전의 시발점이 엘리자베스 벤슨이라는 한 미국인 어머니의 절실한 모성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촛불을 켜고 공부하던 과거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 전력 기술 보유국이 되었을까요? 이 경이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아래 댓글에 기재하여 함께 소통해주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벤슨입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FEMA 소속 전력 전문가로 20년 동안 재직했습니다. MIT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동부 전력망 설계에 직접 참여했으며 제가 설계한 전력망은 뉴욕부터 보스턴까지 2천만 명에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 덕분에 전력 기술은 저의 절대적인 자부심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과 같은 아시아의 작은 국가를 단순히 제3세계 정도로 치부하며 대단한 기술력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어느 봄날 저는 업무용 컴퓨터로 해외 전력 산업 동향을 살피던 중 한국 관련 뉴스도 하나를 접했습니다. 한국 연간 정전 시간 9분으로 세계 최저 수준 유지라는 내용이었는데 처음에는 9시간을 잘못 표기한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9시간이 아닌 9분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을 때 저는 통계 조작이 아닌가 의심하며 동료 직원들에게 농담으로 이를 공유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설계한 미국 동부 전력망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MIT 같은 명문대학과 월스트리트 금융가 모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7살 딸 릴리가 엄마, 우리 집은 왜 불이 자꾸 꺼져요? 다른 친구 집은 안 그런다는데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도 한 달에 2-3번은 정전이 발생했고 특히 에어컨이나 히터 사용이 많은 계절에는 더욱 잦았습니다. 릴리는 천식이 있어서 에어컨이 갑자기 꺼지면 호흡 곤란을 겪습니다. 한여름 밤 에어컨이 멈추면 곧바로 숨이 가빠지고 기침을 시작하는 딸을 보면서도 저는 미국 전력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릴리야, 정의는 원래 가끔 꺼지는 거야. 엄마가 만든 전력망도 완벽할 수는 없단다. 라고 달랬지만 문득 한국의 연간 정전 시간 9분이라는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 정보가 사실이라면 한국 아이들은 우리 릴리처럼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고통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밤새도록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24년 7월 미국 동부 지역의 기록적인 폭염이 2주 동안 지속되며 기온이 40도를 웃돌았습니다. 워싱턴 DC의 전력 수요는 평소보다 50%나 급증했고 제가 설계한 전력망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동부 3개 주에서 동시에 정전 경보가 발령되는 긴급 회의 중 릴리의 학교로부터 전화화가 걸려왔습니다. 벤슨 박사님, 응급 상황입니다. 릴리가 호흡 곤란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라는 소식에 저는 회의를 중단하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학교에서도 FEMA 사무실에서도 정전 관련 긴급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제게는 오직 딸 릴리의 생명만이 중요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정전으로 에어컨이 꺼져 실내 온도가 35도까지 치솟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백업 전력 시스템조차 불안정했고 의료진들은 손전등과 촛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이런 상황이 여름마다 정전 때문에 반복되어 응급실이 마비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릴리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고 담당 의사는 열사병과 천식 발작이 동시에 온 위험한 상태이며 에어컨 복구가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제가 20년간 자부했던 전력 시스템이 제 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현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4시간 후 전력이 복구되면서 릴리의 상태는 호전되었지만 의사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으니 가정용 비상 발정이라도 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릴리가 엄마, 다른 나라 아이들도 이렇게 무서워해요? 전기가 갑자기 꺼져서 숨쉬기 힘들어지는 거요? 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7살 아이가 정전을 공포로 인식한다는 사실에 저는 눈물을 흘렸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에 살았다면 릴리가 이런 위험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 전력 시스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고, 릴리와 같은 아이들이 정전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미국 전력망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개월 동안 밤낮 없이 노후 송전선 교체, 백업 시스템 강화, 디지털 자동화, 도입 전략 등을 담은 5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완성했으며 총 사업비 2천억 달러 규모의 10년 단계적 추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보고서를 FEMA 상부에 제출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부국장은 벤슨 박사,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현재 시스템도 충분히 작동하고 있고 정전은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입니다. 국민들도 익숙해져 있어요. 굳이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전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이 1,500억 달러에 달하며 아이들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추상적인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에너지 정책 담당자들은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다면 왜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믿을 만한 자료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욱 절망적이었던 것은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야. 완벽한 전력 시스템이 어디 있어. 그들에게 연간 1,500억 달러의 손실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고 릴리와 같은 아이들의 현실은 와닿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토안보부의 제임스 하이든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건가요? 우리가 세계 최강국인데 아시아의 작은 나라 기술을 따라야 한다고요? 미국의 자존심이 어디 가겠습니까? 라며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중요한가요? 아이들 생명이 중요한가요? 제 딸이 정전 때문에 의식을 잃었는데 여전히 자존심을 얘기하십니까? 라고 항변했지만 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채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안내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몇 달 전 받아두고 있고 있던 2022년 한국 빅4 해외 전력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안내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연간 정전 시간 9분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고 일주일 후 승인 메일을 받았습니다. 2024년 11월 초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내내 한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공항의 밝기였습니다. 모든 조명이 깜빡임 없이 일정하게 켜져 있었고 미국 공항에서 흔히 들리는 정전 대비 안내 방송도 전혀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의 컴퓨터 화면 역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라고 영어로 말하자 그는 웃으며 정전이요? 저희는 정전이 뉴스예요. 뉴스에 나올 정도로 드물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전이 너무 일상이라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데 한국은 그 반대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히 1분 간격으로 들어왔고 전광판의 도착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전력 공급 불안정으로 지하철 지연이 잦은 미국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신호등 역시 깜빡임 없이 정확한 타이밍에 바뀌고 있었는데 신호체계가 이렇게 안정적인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호텔 체크인 후 만난 한국전력공사 담당자는 30대 중반의 박사 최민호였습니다. 그는 미국 UC 버클리에서 에너지 시스템을 공부한 경험이 있었으며 한국 전력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 목소리로 한국이 어떻게 정전을 뉴스 거리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저희가 전기를 생명처럼 여기는지 내일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전력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1948년 북한이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남한 전체가 어둠에 갇히고 공장들이 멈췄던 이야기. 1970년대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단전 예정이라는 신문 공지가 매일 나오던 계획 정전이 일상이었다는 사실.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망을 자랑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정의는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고 그 절실함이 지금의 세계 최고 기술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 대한 저의 편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전력공사 송전통제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미국의 관제센터와는 확연히 다른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 벽면 전체를 가득 메운 거대한 스크린들이 압도적이었고 실시간으로 전국 전력 현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관제센터의 3배 규모였습니다. 최민호 박사는
여기서 대한민국 전체의 전력을 24시간 365일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5천만 국민의 전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전국을 통합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거대한 모니터를 가리키며 보여준 것은 AI 기반 고장 예측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장이 일어나기 평균 30분 전에 이상 징후를 포착하여 자동으로 우회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정전을 미리 막아줍니다. 심지어 관리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체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고 됐습니다. 미국은 고장 발생 후 신고받고 수리하는 방식인데 한국은 고장 자체를 예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민호 박사는 대부분의 경우 국민들은 전력 공급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를 정전 예방 시스템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는 전국 각 지역의 전력 사용량, 발전소 현황, 송전선 상태 등 모든 정보가 2.1초 단위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화면 한쪽에서 경기도 지역의 노란색 경고등이 깜빡였지만 최민호 박사는 침착하게 자동 대응 중이라고 말했고 30초 후 경고등은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변압기 과부하 징조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른 경로로 우회시켜 전력 공급에 전혀 영향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이었다면 최소 30분은 정전이 되었을 상황이 한국에서는 0.1초 만에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기술은 디지털 변전소였습니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모든 설비가 소프트웨어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최민호 박사는 이 기술을 독일이나 일본에서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10년 넘게 연구하여 직접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미국 퀄리티 로직사에 2015년에 기술을 이전했으며 대만, 콜롬비아에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회사가 한국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민호 박사는 예전에 정전이 익숙했고 촛불 켜고 공부하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전에 민감하며 전기를 생명처럼 여긴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력 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절실함에서 비롯된 철학이라는 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최민호 박사의 안내로 서울 외곽의 최신식 디지털 변전소를 방문했습니다. 케이블의 90호서가 사라지고 대신 컴퓨터 단말기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이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혼란되면서 광통신으로 정보를 전송하여 물리적 연결을 최소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시연을 통해 고의로 가상의 고장을 만들어냈는데 0.1초 만에 시스템이 이상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다른 경로로 전력을 우회시켰습니다. 한국은 정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무정전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또한 AI가 날씨, 요일, 시간대, 심지어 TV 프로그램 편성까지 고려하여 전력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있어 피크 시간대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미국이 사람이 대략적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것과 비교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어 거대한 건물 크기의 제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이 설치된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이 ES의 배터리 기술 역시 LG, 삼성 SDI 등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력을 잘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의 기술을 수출하는 선진국이었습니다. 스마트 미터 시스템은 전국 2천만 가구의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요금 차등 적용과 피크 시간대 부하 감소를 가능하게 했으며 정전 상황 즉시 파악으로 복구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2010년부터 한국에서 개발 및 보급된 것이었습니다. 전력망이 국가 안보와 직결됨에 따라 군용 수준의 보안을 적용한 사이버 보안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력 시스템이 치밀하게 계획된 종합 예술품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의 시작이 언제냐는 저의 질문에 최민호 박사는 1948년부터요. 북한이 전기를 끊었던 그날부터 다시는 어둠에 갇히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전력 기술은 70년 넘는 절실함의 역사였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지막 날 최민호 박사는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절실함이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전기가 있었지만 한국은 없었기에 전기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정전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의 99% 전압 유지율, 연간 9분의 정전 시간, 그리고 전기를 대하는 철학의 차이를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K전력 시범 도입안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AI 기반 고장 예측 시스템, 무정전 자동 우회 시스템 ESS,
스마트 미터 등 한국에서 본 모든 기술을 상세히 설명하고 가장 중요하게 철학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정전은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이며 한국이 이를 증명했다고 역설했습니다. 예상대로 FMA 내부 보수 세력, 특히 제임스 하이든 실장은 우리가 왜 한국에게 배워야 하는가? 미국의 자존심은 어디 가나? 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릴리의 경험과 한국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이든 실장님, 자존심이 중요한가요? 국민의 생명이 중요한가요? 좋은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저는 한국의 연간 정전 시간 9분, 미국 58분, 정전 사고 횟수 연간 0.11회, 미국 1.3회 등 구체적인 데이터로 3년 안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까지 제시했습니다. 마침내 오하이오주의 한 도시가 시범 적용에 동의했고 백악관 회의에서도 우리가 정전을 기술의 문제로만 접근했다면 한국은 생명의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빛을 발명한 나라가 아니라 빛을 지켜낸 나라가 진짜 강국입니다. 라고 발언하자 정부 차원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릴리에게 이제 갑작스러운 정전 걱정 없이 잘 수 있을 거라고 말하자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2025년 5월 오하이오 시범도시에 한국 기술 적용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전 시간이 기존 120분에서 35분으로 70% 감소했고 정전 횟수도 8회에서 2회로 대폭 줄었다는 놀라운 보고서였습니다. 주민들은 정전이 줄어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으면 무사하다며 전기 요금도 낮아졌다고 환영했습니다.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욕주 등 많은 미국 도시들이 한국 기술 도입을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기술 협력 파트너로서 관계를 이어가게 된 저는 그해 여름 릴리와 함께 서울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한강의 세빛섬 조명을 바라보며 릴리는 엄마, 저 불빛들이 정말 예뻐요. 여기 사람들은 전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죠. 라고 물었고 저는 여긴 예전에 어둠을 두려워하던 나라였거든. 그래서 누구보다 빛을 소중히 여기게 됐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된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릴리는 자신도 전기 전문가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적적인 여정은 1948년 북한의 전기 차단으로 시작된 다시는 어둠에 갇히지 않겠다는 한국인들의 70년 넘는 절실한 다짐이 만들어낸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한국 기술은 제 딸의 생명을 지켜주었으며 이제 전 세계 아이들의 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이어 한국 기업이 미국의 새로운 역사를 쓴 사례를 분석합니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11조 원을 투자하고 조지아주가 한국 기업을 위해 공항을 통째로 선물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저는 알렉스 도슨입니다. 30년간 미국 연방교통국 인프라국장을 지냈으며 어느 날 아침 태블릿에서 조지아주 현대자동차를 위한 전용 공항 건설 법안 발표라는 헤드라인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지아주가 한국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를 위해 8천만 달러를 들여 신공항을 짓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자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게 공항을 지어주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고 그것도 공장 가동 한 달 만에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행정 절차상 최소 5년이 걸리는 보통의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조카 마이크도 현대차로 바꿨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조지아주 교통국 차관 레베카 토마스가 저에게 연락하여 현대차 공항 설계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레베카는 현대차는 더 이상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76억 달러를 투자했고 8,500개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직접 와서 보면 압니다. 라고 설득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라 브라이언 카운티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30년 경력 동안 한 번도 설계 작업을 해본 적 없는 시골 지역이었고 카운티 전체 인구가 4만 명에 불과했지만 현대차 덕분에 지난 2년 동안 인구가 25%나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도착 후 마주한 현대차 메타플랜트나 아메리카는 광활한 대지 위에 우뚝 선 미래적인 디자인의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총괄 매니저 마크 앤더슨은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공장 내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실내에는 수십 대의 로봇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시스템이 AI에 의해 제어되는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한 회사가 이런 첨단 공장을 지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회의실에서 공항 건설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공장 착공과 동시에 물류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1년 전부터 물류 포화 예측 보고서를 조지아주에 제출해 왔던 것입니다. 보고서는 공장 완공 후 3개월 안에 서베너 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레베카는 우리가 현대차의 공항을 선물한 게 아니에요. 현대차가 우리에게 미래를 선물한 거죠. 라고 말하며 지역 경제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상공 회의소 회장 톰 윌리엄스가 회의실에 들어와 한국 사람들이 한 달 전에 지역 식당과 상점들의 물류 수요, 심지어 본인의 식당 냉장 창고 용량까지 계산해 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현대차의 AI 기반 시뮬레이션은 공장 주변 50km 내 모든 경제 활동을 예측했으며 주민들이 먼저 신공항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미국보다 더 치밀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한 한국의 실행력은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연간 5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확대할 계획인 메타플랜트의 물류 시스템을 둘러보았습니다. 기존 서베너 공항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물류였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기존 서베너 공항을 확장하는 방식의 미국식 공항 재편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마크 앤더슨은 이 시스템이 우리 AI 자동화 라인과 어떻게 연동되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현대차의 생산 라인은 AI가 실시간으로 부품 수요를 예측하고 발주하며 이 데이터가 공항 물류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저도 그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기에 당황했습니다. 저녁에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은 현대차 덕분에 지역 경제가 살아났지만 물류비가 너무 비싸고 서베너 공항 주변이 막혀 현대차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오지 못한다며 새 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제출한 AI 연동 시스템을 고려한 두 번째 설계안 역시 현대차 측에서 거절했습니다. 레베카는 현대차는 공항을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닌 지역 경제 생태계의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라며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설계안마저 부적합 판정을 받고 현대차 측에서 이미 자체 설계안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30년간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덴버, 인천, 두바이 공항 설계에 참여했던 제가 한 회사의 로지스틱스 앞에서 무력해진 것입니다. 제가 믿은 모든 미국 시스템이 한국의 혁신 앞에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제는 미국 시스템의 한계인지 아니면 제 사고방식의 문제인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새벽 4시 호텔 로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저에게 20대 후반의 동양인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현대자동차 본사 물류 엔지니어 김서연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MIT 졸업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대차 본사의 1년 전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보여주었는데 제가 본 그 어떤 것보다 복잡하고 정교했습니다. 그녀는 전 매일 김치찌개 끓여 먹으며 이 시뮬레이션 돌렸거든요. 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김서연 씨에게서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서연 씨는 현대차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식 접근법이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는 반면 한국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측하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AI 모델은 교통량 예측뿐만 아니라 주변 식당, 호텔 수요까지 포함한 경제활동 전체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녀는 공항을 사람과 물건이 오가는 곳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심장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저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법을 미국의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김서연 씨는 기술은 숫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술은 감정과 결심에서 나옵니다. 라고 말하며 시뮬레이션을 만들 때 단순히 수치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살게 될 사람들의 일상, 즉 직원들과 부모들의 삶을 상상했다고 했습니다. 기술 속에 사람을 담는다는 개념이 저에게는 새로웠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것은 빠른 결정과 실행이 있었기 때문이며 기업과 정부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근 한국 내에서 기업을 적대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현대차도 그런 이유로 미국에 더 큰 투자를 결정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열정과 전문성에 감명받아 협업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속도와 미국의 안정성을 결합하면 완벽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마련한 임시 사무실에서 김서연 씨는 한국에서 개발한 AI 기반 교통 시뮬레이션 시스템인 K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날씨 변화까지 고려하는 정교함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제가 가진 미국 항공법규와 기준에 대한 지식과 김서연 씨의 혁신적인 로지스틱스 모델을 결합하여 2주 만에 물류 효율을 30% 개선한 새로운 공항 설계안을 완성했습니다.
레베카는 2주 만의 성과에 놀라워하며 이 안을 조지아주 의회에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 앞에서 저는 공항이 지역 경제의 심장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김서연 씨는 AI 기반 물류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화물 처리 시간을 50% 단축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공생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경험이 만나 시너지를 낸 완벽한 사례입니다. 라며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현대차 덕분에 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고 시골 마을이 미래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저녁 축하 파티에서 레베카는 이 협업 모델을 다른 주에도 적용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저와 김서연 씨를 초청하고 싶어 한다고 귀띔했습니다. 저는 김서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의심했던 그녀와 한국의 혁신에 깊이 감명받은 상태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국가를 설계한 거였군 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속도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김서연 씨는 워싱턴 초청 소식에 약간 부담을 느끼면서도 한국의 방식이 미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열린 마음의 중요성까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만든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두 문화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녀 클로이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한국은 미래를 먼저 경험하는 나라란다. 그들은 기술 속에 사람을 담을 줄 아는 나라지 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이 존중받을 때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있다는 깨달음을 얻은 저는 클로이에게도 언젠가 한국에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한 달 후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공항 착공을 위한 법안 통과 발표식이 열렸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의 교통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라고 연설했습니다. 김서연 씨는 한국의 속도, 즉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힘 덕분에 한 달 만에 공항 결정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감사함을 전하며 직접 만든 쑥떡을 건네주었고 저는 쑥떡의 향기와 쫄깃한 식감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무대에 오른 저는 청중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값싼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고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며 기술 속에 사람을 담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서연 씨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이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문화의 만남, 과거와 미래의 연결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이라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민간 기업 하나가 지역 경제를 이렇게 바꾸는 기적을 목격했으며 이 기적을 만든 한국의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만나 미래를 만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엘리자베스 벤슨 박사와 알렉스 도슨 박사의 놀라운 여정을 통해 한국의 기술력이 어떻게 미국의 자존심과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정전 9분 11조 원 규모의 공항 선물 뒤에 숨겨진 한국의 절실함의 철학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대한민국 K기술의 숨겨진 저력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또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세계를 놀라게 하는 대한민국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